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저는 40대 중반의 대학 교수이자 기계공학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소개하는 말에 한 남자의 와이프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소개가 덧붙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과 화끈하게 한판 붙고 시원하게 이혼했으니까요. 물론 이혼 과정에서 다소간의 소란은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정 통쾌하기 짝이 없는 이혼이었어요. 50억대 부자를 만들어준 저에 대한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과의 관계가 정리되었으니 오히려 홀가분한 심정이죠. 저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여자의 몸으로 이공계, 그 중에서도 기계공학을 다루는 사람은 무척이나 드물었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여성은 더더욱 드문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이공계와 기계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고요. 일찍이 세상을 떠난 홀아버지가 기계공학 박사였거든요. 외동딸인 저는 홀아버지가 밟아온 학문의 여정을 뒤따랐을 뿐이었어요. 물론 기계공학이란 분야의 박사와 교수가 되기까지는 절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여자여서가 아니라 기계공학이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 모두를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거둔 연구 성과를 통해 마침내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기계공학자와 교수가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은 그러는 통에 자연스레 늦어졌어요. 하지만 늦었을지언정 참 잘한 결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한 결혼이 맞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를 처음 봤던 순간부터 느낌이 딱 왔죠. 어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고 배우기도 많이 배운 저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반지하 월세 단칸방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어려운 사정이었고 그래서 남편보다 잘나고 많이 배운 며느리가 부담스러울 법도 하다 싶었는데 시모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고마워했죠. 어떻게 안 고마울 수가 있겠니? 너처럼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교수가 우리처럼 볼일 없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겠다는데. 에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만 해도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할 일이죠. 아니다, 아니야. 우리가 고맙지. 평생 두고두고 귀한 며느리 대접하면서 살아야지. 그 자리에 있던 시동생들도 각자 한마디씩 거들었죠. 그래요, 형수.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 절대 변하지 않도록 우리 시동생들이 잘할게요. 시집살이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저희가 천성이 모질지를 못한 심성들이라서 사람 막대하고 그런 거 못해요, 절대. 제가 막내예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성사된 결혼. 저는 결혼 생활의 초장부터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비록 시댁이 반지하 단칸방 월세살이를 할 정도로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시동생들은 자신들도 빈곤한 처지였지만 거리만 나섰다 하면 본인들보다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폐지 줍는 노인 같은 분들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다투어 돕는 그런 훌륭한 인품이었고 집 안으로는 부족한 콩이라도 서로를 위해 서슴없이 양보할 만큼 우애도 참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시모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잖아요. 자식들이 그러하니 시모의 평소 행동거지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특히나 모든 시댁 식구들은 맏며느리인 저에게
무척이나 지극정성이었어요. 시집살이요. 너무 없어서 오히려 제가 가끔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또한 동네 사람 모두가 알 정도로 제 자랑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우리 맏며느리, 우리 큰 형수님이 젊어서부터 굵직한 연구 성과를 이루는 등 학계에서 인정받는 교수이자 기계공학자라고요. 저는 마침 일생일대에 심혈을 기울인 연구를 진행하는 통에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행여 그런 제가 시댁일로 인해 허튼 마음이라도 낭비할까 걱정하면서 저에게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히게 하기는커녕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댁 식구 모두를 정말 친정처럼 각별하게 아끼게 된 일화가 생겼어요. 아니 글쎄 생전 그런 적 없던 시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는 오늘 저녁은 바쁘더라도 꼭 시댁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시댁에 무슨 병고라도 생겼나 싶어서 시댁으로 향한 저의 눈앞에는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동생들이 분주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제가 멀뚱이던 그때 시동생들이 다 차려진 제사상에 저희 친정아버지 영정사진을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아차 싶었죠. 그날이 바로 일찍이 세상을 떠난 친정아버지의 제삿날. 딸인 저조차도 일생일대의 연구활동에 치여 바쁜 나머지 소홀히 했던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시댁 식구들이 먼저 챙기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고맙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왈칵 눈물을 쏟았고 시모가 그런 저에게 다가와 다독여 주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우리라도 이렇게 그날을 알고 있어서. 어머님 뚝 그치렴. 딸내미가 울면 사돈어른 마음 편히 식사 못하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런 말 말어. 며느리도 가족이고 며느리가 가족이면 사돈어른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들 중에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이 알아서 먼저 챙기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지. 홀아버지 일찍 여의고 얼마나 외로웠다든 이제 든든한 가족이 생겼으니 아무 걱정 말렴. 앞으로는 행복하게 복작복작 살 일만 남았는데 얼마나 좋아. 보렴 사돈어른도 사진으로나마 뿌듯하게 웃고 계시질 않니? 그러네요. 우리 아빠 참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내 정신 좀 봐. 얼른 제사 올리자. 우리 사돈어른 시장하시겠다. 친딸인 저조차도 소홀했던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시댁 식구들 덕분에 마치며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이 완성되면 그 신기술 전부를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쓰겠다고. 심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덕분일까요? 아니면 분명한 목표가 생긴 덕분이었을까요? 마침내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어요. 기술적인 내용은 워낙 복잡한 영역이기에 잠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엔진이나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정밀 부품을 기존의 생산 방법보다 몇 배는 정밀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신기술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기존의 생산 방법보다 저렴한 생산 비용과 불량률까지 현저히 적은 신기술이었으니 그 가치는 감히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제가 특허 출원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 무섭게 제조사들이 저의 연구실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름난 대형 제조사부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중소벤처기업까지 내노라 하는 제조사 대표들은 그때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그들의 목표는 다들 똑같았죠.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모두 다 쳐줄 테니 신기술을 자기네 회사에 팔아달라. 또는 어떤 로열티라도 다 지불할 테니
신기술을 자기네 회사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들이 제한되었지만 모든 제안들에 대한 저희 대답은 하나같이 이랬어요. 유감이지만 이번 신기술은 팔지 않습니다. 혹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러십니까? 그러시다면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원하는 만큼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신기술의 사용처가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모든 제안에 대한 거절을 마친 저는 연구실 회식을 열었어요. 저는 연구소장 자격으로 회식 자리만 주선해주고는 딱 건배 한 잔만 마치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죠. 젊은 연구원 동료들이 연구소장이자 총책임자인 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요. 그리고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죠. 마침 반지하 단칸방에 화목하게 모여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먼저 반겨주더군요. 특히나 시모는 그렁그렁한 눈물을 손수건으로 찍어 닦으며 유독 감격한 눈치였어요. 축하한다 며느라.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해냈구나. 반드시 해낼 줄 알았어. 그렇고 말고. 축하해요 엄님. 저희가 드디어 해냈네요.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드디어 해냈다니까요. 내가 원래 좀 이래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구나. 이번 신기술 저 혼자 개발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같이 고생한 연구원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어머, 내 정신 좀 봐라. 이럴 게 아니라 당장에 떡이라도 돌렸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떡집에 전화 넣을까? 떡은 마음만 받을게요. 벌써 회식 자리 마련해 놓기도 했고요. 그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랑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응원해준 덕분에 이번 신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신기술은 저희 신기술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신기술이고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신기술이 될 거예요. 너 혹시 제가 그 신기술을 다른 데 쓸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죠? 우리 가족을 위해 쓰겠다고? 당연하죠. 신기술을 이용해서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가족들 다 함께. 굳이 따지자면 일종의 가업 정도 되겠네요. 제 말을 마치기 무섭게 시댁 식구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흐느끼는 소리로나마 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고 없어도 괜찮은 약속까지 굳이 아주 거듭거듭 해주더라고요. 저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잘 대우하겠다고요.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저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대표이사는 시모 명의로 해두었지만 시댁은 사업 자금을 댈 여력이 되지를 않았기에 초기 사업 자금 모두는 그동안 제가 저축해둔 돈과 친아버지의 유산을 아껴둔 돈으로 해결했죠. 일종의 투자금이고 제가 투자자이자 대주주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는 대신에 신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20%의 로열티를 받기로 시댁과 계약했어요. 고마운 시댁에게 로열티를 받는 건 너무 야속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안 받을 수가 없는 로열티였기에 부득이 받기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로열티였고요. 20%의 로열티는 신기술의 가치에 비하면 아주 헐값일 뿐더러 신기술을 개발하기까지 함께 고생한 연구원들의 지분을 챙겨주어야 했기에 책정한 퍼센티지가 딱 20%였어요. 그 20% 로열티로 연구원들의 지분만큼을 지분하고 나면 저에게는 100원 한 장 떨어지지 않는 계산인 셈이었어요. 마음만큼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식구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시댁과 저의 사업은 신기술 덕분에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창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이 정당한 사업 수익금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해도 50억대가 될 정도로 아주 잘 나갔죠. 그런데 제가 다른 영구권으로 사업체의 경영을 시댁 식구들에게 일임해 놓은 사이 시댁 분위기가 영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어머님, 가방 사셨어요?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좀 서운하다 얘. 이게 얼마짜리 명품인데 이제 살아보고 그러니? 그런 게 아니고요. 명품 가방 새로 산 지 이틀밖에 안 지난 것 같아서요. 이틀 들었으면 많이 들었지 뭐. 네? 내가 이래봬도 잘 나가는 사업가예요. 나 정도 되는 사회적 체면에 그게 아무리 명품이라지만 한 번 들었던 가방 2번 들면 쪽팔린 일 아니겠니? 넌 아직도 예전 시절에 머물러 있는 모양인데 단칸방 거지살이 시절은 이제 잊으렴. 그래서 그건 또 얼마짜린데요? 아주 저렴해요. 3천만 원이면 사실상 일회용짜리 싸구려 아니겠니? 저는 순간 벙찌고야 말았어요. 며칠에 한 번꼴로 명품 가방을 갈아치우는 것도 모자라서 매번 수천만 원대. 심지어 그걸 싸구려 일회용이라고 표현하는 시모로부터 묘한 위화감을 느꼈죠. 남편과 시동생들은 아주 한술 더 뜨더군요. 외제차들을 무슨 전시회장처럼 채워놓기 시작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씀씀이었죠. 아무리 50억대 부자가 되었다고 한들 그만한 사치를 부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이 50억을 어디 재투자에 몇백억 단위로 불려놓은 것도 아니었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과거 신기술 구매차 인연을 맺게 되었던 대형 제조사 대표님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시댁이 운영하는 사업 규모가 그 정도 사치를 부릴 만큼이 되느냐고요. 그러자 대형 제조사 대표님이 밥숟가락까지 떨어뜨려가면서 대경 질색하더군요. 시댁이 부리는 사치 정도면 10대 재벌에 들지 않는 한 어렵다면서요. 그러면서 슬쩍 귀띔을 해주었어요. 그 정도면 이미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요. 회사 돈을 빼돌리는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기 전이었지만 충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기뜸이었어요. 사건은 제가 충격에 빠진 마음을 미처 추스르기도 전에 연이어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회사 내부 일이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 몰래 회사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덕 사장 갑질에 돈지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더군요. 언제 단체 소송 때려맞고 징역살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확신했죠. 평생 욕심이라고는 없이 살아왔던 시댁 식구들 모두가 잘 나가는 사업가 노름과 잠만 자고 일어나면 또 늘어나 있는 그놈의 재산, 돈 노름에 눈이 멀어버렸구나.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을 막아야만 했어요. 그 좋았던 우리 식구들이 타락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고 두고 보아서도 안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나중에. 지금 꼭 해야겠는데요. 글쎄, 나중에 하자니까는. 아니다. 너도 온 김에 이것 좀 봐보렴. 이게 뭔데요? 크루즈? 우리 식구들이 옛날 옛적에는 가난뱅이였잖니. 그래서 해외여행은커녕 여권 만들어 본 사람은 신혼여행 다녀온 내 남편 딱 하나뿐이고. 그래서요? 이참에 식구들 단체로 한 몇 년 크루즈 세계 일주를 다녀올까 해. 기왕이면 최고급 코스가 좋겠는데 난 아무리 봐도 뭐가 최고급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가 한번 봐주렴. 세계 일주 다녀오면 회사는요? 식구들이 다들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회사 경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까이꺼? 우리 없다고 망하기야 하겠어? 그럼 비용은요?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고는 해도 이건 사치가 너무 심하잖아요. 명품을 일회용 취급을 하지를 않나
주차장을 외제차 전시장으로 만들지를 않나. 너 변했다 얘? 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대드기를. 변한 건 시어머니고 식구들이죠.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혹시 회사 돈에 손대세요? 순간 흔들리는 시모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어요. 아, 시댁 식구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구나. 횡령한 회사 돈으로 이만한 사치를 부리고 있는 거구나. 맞는 모양이네요. 썩으려니 보자 하니까 아주 시엠이랑 식구들이 그렇게 만만하디? 부자 만들어줬으면 사람 없인 여기고 그래도 돼? 그러는 어머님이랑 식구들은요. 회사 사장이면 직원을 없인 여기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 적 없다. 저도 다 듣고 보고 확인한 내용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부탁이자 경고이기도 하고요. 제발 예전에 좋았던 시어머니로 돌아와 주세요. 더 이상 무너지는 모습 저는 도저히 못 보겠네요. 제 딴에는 진심으로 건넨 충고였지만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식구들 모두는 저의 말을 고깝게만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던 바로 그날부터 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한때 우리 위대한 교수님 과학자 며느리이던 저는 졸지에 시댁의 찬덕꾸러기가 되었어요. 시모 남편 시동생들 너나 할 것 없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도 입만 열면 소박 타령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저 한낱 여자일 뿐이고 여자면 여자답게 집안에 틀어박혀서 조신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죽어서 지내라 하는 폭언 정도면 아주 정중한 표현 축에 들 정도로 행패가 심해졌죠. 돌변한 시댁 식구들의 행태는 저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혹시 시댁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가? 반쯤 확신에 찬 의문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의문에 불과할 따름이었죠. 그렇다면 왜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시댁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창업 당시 제가 대표 이사직을 고사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투자자이자 대주주이면서 사업의 핵심 아이템인 신기술의 특허권자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시댁 사업은 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를 왜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 답은 의외로 쉽게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났어요. 시댁 일로 골치를 썩는 탓에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연구소에 회계 담당 직원이 쭈뼛쭈뼛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소장님,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니야, 괜찮아. 왜? 무슨 걱정 있어? 안색이 많이 어두운데? 그게 그러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회계 직원이 통장 하나를 저에게 건넸고 통장을 확인한 저의 머릿속에는 그제야 시댁이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퍼즐이 맞춰졌어요. 입금 내역이 단 1원도 찍혀있지 않은 그 통장은 바로 시댁이 저에게 주기로 했던 신기술 사용료 20%가 입금되었어야 할 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단 1원도 들어와 있지 않다? 뻔하죠. 신기술 로열티까지 빼먹기 위해서 저를 쫓아내려고 작정했다는 거. 사태 파악을 마친 저는 시댁 식구들이라는 인간들에게 정남이가 뚝 떨어졌고 그저 한심하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하면 이딴 짓거리를 벌이는지. 저는 일단 회계 담당 직원을 위로했어요. 그럼 우리 연구원들 전부 그동안 신기술 지분 한 푼도 못 받았던 거네? 이걸 왜 이제야 얘기하니? 아무래도 소장님 시댁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 조심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내가 식구들을 너무 믿었나 봐. 최대한 빠르게 이자까지 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는 곧장 시댁으로 들이닥쳤죠. 마침 시댁 식구들도 저를 완전히 쫓아내기로 작정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젊은 여자들의 가짜 이력서를
제 앞에 주르륵 늘어놓으며 한다는 시모의 말이 글쎄. 너도 봐서 알겠지만서도 이게 다 네 남편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 이력서다. 누가 봐도 가짜 이력서라고 생각할 만큼 조악한 종이더미들에 그저 코웃음만 나더군요. 그래서요? 너희 부부 불임이라며. 그런데요. 우리는 첩을 들여서라도 손주를 봐야겠으니 선택하렴. 대체 뭐를요? 네가 아닌 첩씨를 정부인으로 인정하면서 죽어 지내던가 아니면 늙고 부림인 네가 이 집을 곱게 떠나주던가. 저는 또 한 번 코웃음이 배어나왔어요. 왜냐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저에게 소박을 놓겠다. 우리 부부가 불임이라서. 맞죠? 소박이 아니라 네 발로 이 집에서 떠나라는 말이잖아. 와, 나 웃겨가지고 진짜. 이러니 병원을 그때그때 같이 잘 다녔어야지. 하기사 댁내 아드님이 돈노름에 빠져서 어디 진단 결과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나 있었겠냐고. 댁내 아드님? 시어머니 앞에서 하는 말본새가 이젠 아주 막 나가자는 거구나. 막 나가는 건 댁들이 막 나가는 중이고요. 까불려면 뭘 제대로 알고서나 까불기나 하던가. 우리 부부가 불임인 건 맞는데 그건 댁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어서잖아요. 뭐? 왜? 진단서까지 보여드려야 믿을까요? 댁내 아들 생식기관에 문제 있다고. 쉽게 말해서 댁내 아들 고자라고요. 순간 그 자리는 물 끼얹은 듯 싸해졌고 그제서야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쪽팔린지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이딴 취급이나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기세로 시모를 몰아붙였죠. 거꾸로 말해볼까요? 댁내 아들이 고자라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내가 기둥서방을 하나 드릴게. 고자인 댁내 아드님은 기둥서방을 정실 남편으로 인정하고 곱게 죽어 지내거나 아님 늙고 고자인 댁내 아드님이 곱게 꺼져 주시던가. 선택해요. 기분 더럽죠? 나도 그래요. 더러워. 당신들같이 못돼 처먹은 데다 멍청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친정 식구들처럼 아끼면서 살았다는 사실이 더 더러워. 알아요? 뭐 멍청? 더러워?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이혼? 까짓 거 해줄게요.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꼴 보겠다고 이 집안에 붙어 있겠어? 안 그래요? 이혼해 주기는 하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둬요. 오늘 지금 당신들 신세에 당신들 스스로가 망쳐버렸다는 거. 이게 며느리라고 잘 대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반지하 단칸방 3살이 부자 만들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오늘은 일단 갑니다. 조만간에 또 보죠. 그 길로 저는 더 상종하기도 싫은 시댁을 등졌어요.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첩 어쩌고 하는 깽판으로 저에게 모욕까지 줄여들던 그들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오래지 않아 합의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저를 쫓아낸 시댁이 더 큰 사치와 횡령과 갑질을 일삼으며 희희낙낙하던 어느 날 시댁의 사업체에 난데없이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임시 주주총회가 발의된 것이죠. 주주총회가 뭔지도 모르는 멍청한 시댁 식구는 그 인간들은 그것이 날벼락인 줄도 모르는 채로 그놈의 명품까지 둘둘 휘감고서는 주주총회에 자리를 잡자 대주주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 대주주를 발견한 시댁 인간들의 얼굴은 말 그대로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왜겠어요? 그 대주주가 바로 저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우리 실업 대주주 자격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첫 번째 의제를 발의합니다. 의제는 현 대표이사인 김복순 여사와 이하 경영진들의 경영권 박탈입니다. 그날의 임시주주총회는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도 싱겁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경영진인 시댁 인간들을 향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던 상황이었을 뿐더러 더욱이 회사의 핵심 사업 아이템이 저와 동료 연구진들이 개발한 신기술이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시댁 인간들을
회사로부터 쫓아내자는 저의 의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사업 지분 하나 없이 바지 사장에 불과했던 시댁인간들은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한 채로 회사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어요. 그 순간 참 가소로운 상황이 펼쳐지더군요. 이놈의 멍청한 시모라는 인간이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감히 제 앞에서 콧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작 이거니? 한다는 복수가 겨우 이딴 거야? 겨우가 아닐 텐데요. 엎드려 빌어도 모자란 상황이고. 겨우가 아니면 뭐라디?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이미 50억 부자야. 돈은 돈을 불러 모으는 법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50억만 잘 굴려도 수백억쯤은 금세 불어날 텐데 우리가 뭐 한다고 네 앞에 엎드려 빌어 빌기를? 글쎄요. 그 50억 중에 이미 많은 돈이 돈지랄로 없어졌고 남은 것들도 금방 없어질 텐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어디 따져볼까요? 그동안 당신네들이 회사 돈 가져다 쓴 거, 신기술 로열티 20%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거. 대충 듣자 하니 당연히 탈세도 한 것 같다던데 그거 다 따지고 들면 그깟 50억으로 막을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네. 그걸 누구 맘대로 네가 어디 회사 장부 들춰볼 주제나 된다든? 그것도 지금 한번 알아보죠. 제가 회사 장부 들춰볼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실업 대주주 자격으로 임시주주총회의 두 번째 의제를 발의합니다. 두 번째 의제는 새 대표이사 선임권에 대한 의제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새 대표이사는 바로 이번에도 만장일치였어요. 후임 대표이사로 추대된 사람은 역시나 저였어요. 저는 대표이사 취임식을 마치기 무섭게 시댁 인간들이 경영하던 때의 회계 장부를 모조리 까발렸고요. 또 역시나 시댁 식구들이 회사 돈을 참 어마어마하게도 빼돌렸더군요. 작게는 직원들의 임금, 복지비용, 식대부터 크게는 사업자금과 저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신기술 로열티 20%, 그리고 탈세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치졸하게 빼먹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새로 선임한 법무팀을 필두로 각종 소송전을 시작했어요. 시댁 인간들을 탈세로 고발하는 한편으로 검찰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들이 빼돌린 회사 돈 전액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환급하라는 민사소송도 빼놓지 않았고요. 그렇게 지금 한때 저의 신기술 덕분에 50억 부자가 되었던 시댁 인간들은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되고야 말았어요. 그들이 사업 수익으로 벌어둔 금액 50억은 각종 배상금으로 모조리 환수되었고,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던지 그 돈을 다 토해내고도 모자라 아직도 10억 남짓 빚으로 남아있죠. 저는 회사의 경영권을 새로 선임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는 교수이자 공학자로 돌아왔어요.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회사를 경영하기에는 저보다 전문 경영인이 훨씬 나을 테니까요. 애초에 이혼을 결심하고 시댁을 떠나면서도 신기술 이용 권한을 박탈하는 대신 대주주로서의 진흙탕 싸움을 감수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기도 하고요. 제가 신기술을 박탈해버리면 회사가 망할 테고, 그러면 직원들도 실업자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다달이 교도소로 채권 추심 우편을 보내요. 배임 및 횡령, 그리고 탈세 혐의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시댁 인간들에게 보내는 채권 추심이죠. 그들이 저와 회사에 반환해야 할 돈은 아직도 10억 남짓.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인간들은 교도소에서 일하고 받는 근로보상금을 저와 회사에 꼬박꼬박 헌납하고 있어요.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피할 수도 없는 신세죠. 그 미수금 10억을 모두 받아낼 때까지 저의 참교육은 그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배은망덕한 시댁 인간들에게 받은 모욕과 수모를 빠짐없이 되갚아주기 위해서라도요. 하다 보니 꽤 긴 이야기가 되었네요. 저는 속이 좀 후련하긴 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